자,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2일간의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후보들이 지난번 그 이재명과 이낙연 그 충돌을 우려해서인지 이번만은 내부 분열을 막자 그러면서 후보자 비방, 흑색 선전 등을 하지 말자는 공명선거 다짐을 했습니다. 자,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지지자들 간의 분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이 역사적 맥락이나 중요성을 볼 때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 헌정 수호 세력의 압승을 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 이상한 네거티브 공격이나 쓸데없는 의혹 같은 걸 제기해가지고 그 난장판을 벌일 필요는 없는 거고 또 예. 그렇게 해서 그 시민들의 관심이나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지금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차별화하는 게 지금 헌정 수호 세력이 가야 될 길이지. 저 지금 국힘 후보들 경선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흠집내고 뭐 지금 계엄이나 내란 문제에 관한 입장도 서로 뒤섞이고 해가지고 진흙탕 싸움이 되는 일은 이쪽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후보들이 좀 잘 정리하고 선언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후원금 모금이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 4천만 원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6만 3천 명이 후원에 참여했다는데 놀라운 건 99%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이라고 합니다. 네. 흔치 않은 일이죠, 의원님? 그렇죠. 예. 그게 어저께 많은 분들이 예. 입금 계좌가 잘못된 거 아니냐. 왜 내 돈이 안 들어가냐. 이런 거를 안타까워서 좀 이렇게 막 몰리니까 한 시간에. 예. 그게 진짜 정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이 어떻게든 우리 후보로 만들고 우리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아서 되게 반가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의원 시절에 저도 겪어본 일인데, 예. 저 국립 쪽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개인별 후원 한도액이 500만 원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평상시에 1억 5천의 의원들은 이제 그 후원금 액수란 말이에요. 그걸 500만 원씩 30명 이렇게 해서 끝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예. 네. 근데 민주당 쪽은 어차피 그렇지도 않지만 저도 그때 한 8천이 넘는 분들이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1억 5천을 채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너무 그거에 따른 그 감사함하고 그 책임감 같은 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이렇게까지 격려를 해주시는데 정말 배신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항상 보면은 지금 본인한테 지워져 있는 그 역사적 책무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밤을 보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게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재명 후보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유시민, 도울, 김용옥 이 세 명이 특별 대담을 가졌습니다. 예. 자,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예. 그래서 검찰끼리 서로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의 그 힘을 좀 꺾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도 그 의원 시절 그 검찰 개혁을 누구보다 강조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새 정부에서 검찰 개혁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미 뭐 방향은 정해져 있고 법안들도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빨리 통과시켜서 정리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뭐 이재명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수사기소의 분리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 간의 상호 감시와 견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더 하나 이제 보태고 싶다면 시민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간에 이제 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를 그 수사기관들의 역할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이제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약간 혼선에 빚어지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문답의 맥락은 그런 게 있었죠. 일각에서 두 가지 의혹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 개혁을 스스로 언급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그간에 없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느껴졌었는데 왜냐하면 검찰로부터 직접 그 정치적 공격을 받은 피해 당사자로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통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분열이나 대결 구도를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긴장감을 유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영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내지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한 군데로 모여있는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한번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처리할 거를 처리한 다음에 바꿔도 뭐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또 일각에서는 경찰을 검찰보다 훨씬 불신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좀 미온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 저한테 그런 거를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았고, 본인의 입장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어제 이제 확실하게 설명을 했고, 그게 또 그 앞에서 이제 정치보호법과 관련한 얘기를 또 했단 말입니다. 정치보호 하지 않겠다 그랬죠. 네네. 이제 국힘이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걸로 그냥 일관하는 게 그 사람들의 전략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 같냐라고 유시민 작가가 물어보시는 과정에서 그런 보복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게 할 그 시간도 없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어졌는데 이제 뭐 그걸로 입장은 명확해진 것 같고 어떻게 이제 그거를 이루어내고 그 다른 한편으로 이제 내란죄에 관한 그 사법 처리를 확실히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흥정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심우정 그 검찰총장 산하의 검찰이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한다면 할 게 지금 많습니다. 많죠. 대충 잡아도 내란 혐의, 그 다음에 체포 저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그 다음에 공천 개입 의혹, 최혜병 수사 방해 혐의, 그 다음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디올백 수수 이렇게 많은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만약 한다고 그러면 흥정을 한다고 그러면 뭐부터 할 걸로 보세요? 일단은 국힘 경선부터 개입하려고 하겠죠. 예. 거기서 본인들이 믿고 뭔가 조직을 살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부여하는 후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힘의 경선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11명이었다가 뭐 3명 잘라내고 8명이 남았다고 하는데 예. 그 중에 4명을 또 추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 그 4명으로 유력한 사람이 지금 그 사람들의 그 경선 구조로 봐서는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예. 파이널 4명이. 안철수는 안철수는 좀 어려울 탈락하고요. 것 같고. 예. 예. 그렇다면 거기에 다 지금 명태균이 묻어있기 때문에 예. 유일하게 안 묻어있는 게 한동훈이고 예. 누가 뭐래도 현재 검찰 조직 안에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는 한동훈이 뿐이고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겠냐. 예. 이게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에 대한 압수수색을 1차적으로 하니까 오세훈이 불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예. 관측이 여의도에는 많은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홍준표 씨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강혜경 씨가 법사위에 제출한 그 명태균 리스트에는 나경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김문수 씨는 어차피 극우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내의 세력 지형이나 이런 걸로는 김문수 씨 지지가 계속 축소되고 있대요. 떨어지고 있대요. 예. 그 현역 의원들은 홍준표한테 가담하는 경우가 많고 예. 그래서 김문수 씨도 뭐 명태균 씨가 어떻게 하든 김문수 씨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촉각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게 검찰이라는 정치 집단인 거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한동훈이를 위해서 뛰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한동훈이 요새 또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를 보면 나름대로 이제 다른 후보들하고 차별화를 한답시고 나는 계엄에 명확히 반대했다. 예. 그다음에 뭐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 유일하게 나밖에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이 내란 사건 수사, 김건희 수사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면 이게 연계돼서 가는 건지까지도 함께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봤더니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을 제외하고 검사 정원이 23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 그 재직 중인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12명. 예. 그러니까 현재 11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해와 올해 초
7명을 지금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명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7명을 먼저 추천해달라고 2차례에 걸쳐서 의뢰를 했는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답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추천이 아니라 임명을 안 하고 임명을 하는 거죠. 추천을 했는데 7명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으면서 느닷없이 지금 뭐 헌법재판관 저기 2명을 지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의도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법적 기득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흔들릴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제일 큰 걱정이어서 공수처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지금 많이들 잊어버리셨지만 지금도 얘기되고 있는 소위 그 나경원 빠루 사건이 공수처법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그때 패스트트랙 과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국힘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던가요? 거기서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 전북 출신 최이배 의원 같은 사람이 자기 방에 감금되는 일도 있었고 그게 지금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재판이 1심도 안 끝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어떻게든지 출범을 못하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다가 불법까지 저질러 가면서 그 다음에 공수처 이제 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든 그걸 축소하려고 방해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 천신 맞고 그때 공수처가 출범을 하니까 이제 공수처장을 못 뽑게 또 공수처 그 추천위원회를 또 추천을 안 했어요.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출범을 또 지연시키다가 출범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조직하고 예산을 또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수처 수사 실적이 없다. 제대로 일을 못한다.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족벌 언론하고 합작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본인들이 어떻게든 본인들을 겨누는 그 사정기관의 칼날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돼 왔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공수처 힘빼기를 계속 하려고 해왔던 거였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임명해야 되는 그 검사도 임명을 안 하고 저 기능을 저렇게 지금 마비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뽑힐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은 지금보다 그 당초 예정된 뭐 정원 23명보다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법을 바꾸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공수처도 키우기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제대로 일을 하고 올바르게 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공수처는 또 독립기관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윤석열 같은 자가 처장이 돼가지고 마음먹고 내달리기 시작하면 또 이상한 짓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시나 견제 장치도 함께 마련하면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4명으로 1차 압축할 텐데 자, 그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극우에 치우쳤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김문수, 이철우 후보가 서울 광화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비판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의 이제 수구적 지향, 뭐 극우적 성향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퍼포먼스 아닌가 싶고 나름 아주 계획하고 같이 빨간 낙타에 메고 손잡고 들어오는 모습이 참 가관이던데 그 지금의 이 아무리 시대 정신에 뒤처져 있는 그 수구 반동 집단이라고 해도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 못 읽고 그 다음에 이자들이 과연 대선에서 이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는 게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박정희를 얘기하면 당연히 친일 쿠데타를 떠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 홍준표 씨가 인정했잖아요. 박정희가 유신을 한 게 진짜 친일 쿠데타고 그거는 반란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자행한 당사자가 윤석열이고 또 박정희의 딸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윤석열에 의해서 칼을 맞았는데 그런 점들을 다시 상기하게 하는 거 외에 그런 이벤트가 어떤 소구력이 국민들한테 있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과거에 머물러 있고 딴 세상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당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극우화되어 있는가. 또 이철우라는 사람이 경상북도 지사인데 그죠? 나름 좀 초조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씨가 그 자기 얼굴 닮은 걸로 박정희 동상이라고 지금 세워놨잖아요. 동대구역 앞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좀 밀렸다고 생각한 건지 뭐 아주 이상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그 보수 진영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정치적 기관이 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건 홍준표 씨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난번 대선 때도 했던 얘기예요. 많이들 예. 잊어버리시지만 그 사람도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공수처도 강화해야 된다라고 공약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말을 바꿔서 그렇지. 그러니까 홍준표 씨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 정치검찰의 어떤 모습에 대한 문제의식은 나름은 있는 것 같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대통령 안 될 건데 검찰 힘을 빼놔야지 자기가 더 안전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이제 헌재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 맥락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론이 그간에 헌재가 그 윤석열 파면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여러 가지로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그 여론에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 본인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던 헌법재판소를 없애자고 하면 자기들의 그 지지 기반인 수구 기득권 진영에서도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나름대로 했던 모양인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고 정확하게 지금 윤석열 파면 결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정치적 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정치적인 발언이고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협잡이고 진심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얘기해야 되고 그 또 대전제가 되는 게 개헌을 얘기해야 돼요. 개헌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는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 선전 외에 진심이 담긴 얘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게 재판부가 비공개로 하면서 법정안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다시 촬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지규현 판사가 좀 받아줄까요? 지금 여론이 좀 좋지 않으니까 고민할 것 같은데. 받을 것 같아요. 그간에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지금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판사들이 개인 또 개별적인 존재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본인이 나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욕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들의 어떤 행적이 그 대중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평가를 받는 일이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노출돼가지고 그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게 또 나쁜 쪽으로 형성이 되면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좀 소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중평인데 무엇보다도 사법부 내에서 지규현 판사의 태도를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으며 왜 회피도 하지 않고 재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왜 불필요한 오해를 그렇게 자꾸 사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거기서 여론화돼서 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도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예전 사람들이 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히 욕먹을 일도 줄어들고 핑계댈 것도 많아지잖아요. 근데 앞선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다 선례가 있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거를 거슬러 가지고 오기를 부리면서 더 이상 욕먹을 그럴 정도의 용기나 배짱은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의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헌법재판소도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판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욕먹는 걸 싫어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복형, 조한창, 그 다음에 정영식이 절대 엇나가지 않을 것이다. 엇나가는데 그대로 예측이 맞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아무래도 지구현 부장판사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나름 나중에 살아야 할 날도 많고 변호사에서 돈 벌고 싶은 욕심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태로 이 사람 변호사도 못해요. 개명을 하든지 어디 외국 가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전직 대통령은 포토란에 이미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번 언론사들이 다시 촬영 신청서를 냈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지규현 부장판사가 어떻게 나올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어요. 그 대국민 발표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지명한 게 아니고 단순히 발표만 했다. 그러니까, 각하잖아요.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서 각하해달라. 이거 꼼수 아닌가요, 의원님? 당연하죠. 너무나 이 사람은
제가 한덕수가 아니고 하는 짓을 보면 한 세덕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이 다른 거 다 떠나서 본인이 직접 발언을 하고 그거를 그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은 발표문이 있습니다. 대국민 호소문 형식으로 돼 있는데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왜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는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그냥 문구 그대로 지명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래놓고 지명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헌재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뭐 모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만약 각하를 한다고 그러면 예. 이제 그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할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두 명 없는 상황에서 이제 추후에 이제 그 지명하겠다 뭐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 봐야겠죠. 그런 걸 위한 꼼수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 지연시켜가지고 4월 18일만 넘기면 네. 넘기면 이거를 각하의 효력도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지명한 것 자체가 그 전에 자기가 얘기했던 왜 마은영 재판관 포함해서 3명의 재판관 한덕수는 3명을 임명 안 했잖아요. 그때 3명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구성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소극적 권한행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완전히 자기가 그 되돌려 받을 상황이 돼 있으니까 그런 꼼수를 써서라도 이걸 피해 나가야 된다라는 지금 잔재주를 부리는 건데 그 의도가 달성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자, 그 검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이 명태균 측의 여론조사를 의뢰한 정황이 담긴 내용의 수사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라고 지금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예. 자, 이제 경찰의 수사가 홍준표를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본인이 완전히 굳은 결심을 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자간담회 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첩첩산중이죠, 지금. 그 경찰하고 검찰의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지금 명태균 씨의 태도는 보석으로 나온 뒤에 좀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뭐 내가 만난 게 홍준표 아니고 홍두깨냐 뭐 껍데기를 벗겨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와서 무슨 굶주린 사자 어쩌고 하면서 누구를 물어뜯을지 뭐 이런 얘기를 썼다가 최근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지금 화살을 겨누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명태균 씨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홍준표 씨하고 무슨 모종의 작업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그런 지금 명태균 씨 바라보고 뭐 홍준표가 그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강혜경 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PC나 또 관련된 전산 자료들이 지금 다 언론기관과 함께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거 관련해서 홍준표 씨가 수사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검찰 집단 내에 소위 한동훈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한동훈이 뭐라도 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홍준표를 가만히 둘 것인가?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홍준표 씨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김문수 전 장관에 이어서 대선 출마 때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아니면 이재명 정권이냐 양자택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김문수 전 장관은 이제 피의자 이재명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의원님이 본인 정과도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결국 국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재명 전 대표로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양자구도로 몰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자꾸 이재명을 언급해야지 이재명급이 돼가지고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일단 국힘 내부 사람들도 저거 경선 저거 아무 국민들한테 의미도 없고 저게 흥행 안 되겠다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지금 뭐 8명으로 추려놓고 뭐 그중에 4명으로 압축하겠다 뭐 어쩌고 발표는 하는데 일단은 그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는 무슨 이 어젠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저거를 컨벤션 효과를 이루게 하려면 나름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라도 야 이제 윤석열은 망가졌지만 우리가 이쪽으로 해서 뭉치면은 혹시 또 정권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본인들 하는 얘기만 봐도 그냥 내란을 옹호하는 얘기 플러스 이재명 악마화하는 얘기 이거밖에 없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곤란한 상황인데다가 한덕수는 거의 100%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거든요. 근데 당내 경선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깥에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단일화하는 상황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극우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봤는데 한덕수가 홍준표보다도 3배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1등을 했다는 거야. 예. 18점 몇 %가 나왔대요. 예. 홍준표는 6점 몇 % 나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저 국힘에서 경선을 해봤자 예선에 불과하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바깥에 있는 저 한덕수 또 이준석도 지금 끝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뭐 예. 이런 문제가 남아있어서 예. 이게 얼마나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흥행이 되겠냐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안에서 그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자신들의 그 정치적 무게가 늘어날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 윤석열하고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낫지. 저런 바보 같은 선거 전략을 왜 세우고 있는 것인지, 대선에 참여해서 이길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지, 예. 이제 의문스럽습니다, 진짜. 자,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빅텐트 효과 때문에 그 한덕수 총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추후에 이제 국힘과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다. 뭐 그런 가정하에 한덕수 총리는 언제쯤 사퇴하고 이제 무소속으로 뛰어들게 될까요? 이제 그 사퇴 시한이 5월 4일인가 그럴걸요? 예. 예. 그때까지 최대한 뭔가 그 선거용 그림을 많이 만들면서 간을 보겠죠. 예. 그 중에 가장 자기가 원하는 그림은 트럼프하고 투샷일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기회주의적이고 매국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본성상 미국에 의지해서 자기 세력들을 현혹시키고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쓰잘데없는 소리하고 무슨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영어로 했다느니 뭐 트럼프가 자기를 격려했다는 이런 얘기를 본인이 스스로 흘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흘리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의도는 명확한 것 같고 단지 그 사이에 정말 나라를 멍들게 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을 저지를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한국에서 한덕수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고 한덕수의 욕심이 어느 쪽에 닿아 있고 뭘 노리는 건지를 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살 긁어주면서 지금 트럼프도 나름 그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잖아요. 본인이 주도했던 어떤 관사 전쟁이 지금 그 뜻대로 효과가 안 나고 있거든.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실적을 내는 게 필요한데 그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우선협상 대상 국가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만만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외면해버리고 우리는 지금 대행체제라서 이거를 응할 수 없다라고 해도 지금 국익을 지킬까 말까 한 자들이 한덕수, 최상모, 그 다음에 수구족벌 언론이 합세를 해가지고 미국하고 무슨 대단한 협상을 하고 무슨 진전이 있고 국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뛰는 것처럼 하는 그림을 지금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위험해 보이고 한덕수의 전략이 정말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좀 단념해 주기를 바라고 그 헛된 망상을 품는 거야 뭐 말릴 수 없고 본인이 그걸 통해 가지고 무슨 끝까지 정치에 뛰어들어서 패가망신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해 줄 이유도 없는데 적어도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은 좀 하지 말아달라. 예, 그걸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그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와의 그 대화를 공개했는데 이거 기밀누설 아니냐. 예,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당연히 기밀누설이죠. 본질을 따져보면 예. 정상 간의 대화는 과거에 어느 나라를 보시더라도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NLL 대화록이라고 명명했던 그 대화록을 까보자 뭐 이런 게 이슈가 됐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정상 간의 대화록을 공개하면 앞으로 어떻게 정상회담을 대한민국이 마음 놓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하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국익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져버리는 사람들이니까 원래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그런 식의 정상 간 대화 내용이 그렇게 흘러나오면 누가 유출했는지를 찾아내가지고 처벌하는 순서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그걸 유출한 당사자가 한덕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국힘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와의 그 단일화 시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출마선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림이다. 예. 자기가 일단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거칠게 반박을 하던데 네. 한덕수 씨가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2의 반기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하여튼 최대한 한덕수 씨가 버텨주면 좋겠어요. 지금 그 국힘의 유력 후보들이 다 70대예요. 김문수, 홍준표, 한덕수, 네.
그런데 주요 지지 기반도 또 70대에 있잖아요. 70대 측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한덕수 씨가 그 어떤 그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이익 앞에는 거칠 것이 없는 국힘의 정치 풍토에 이 사람이 얼만큼 적응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한덕수 씨가 원하는 거는 윤석열 모델일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네. 후보가 되고 네. 국힘을 중심으로 수구 세력이 총 결집해가지고 자기를 밀어서 중도층을 현혹해가지고 속여먹어가지고 대통령 되는 거. 그걸 원할 텐데 그러려면은 일단 홍준표라는 관문을 넘어야 되고 또 홍준표 뿐입니까? 그 나경원 씨가 또 그 무슨 토론하거나 이러면 또 억지 쓰면서 또 막 그 긁을 텐데 한동훈 또 그 사람 열받게 하는 데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캐릭터고 거기다가 김문수 씨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잖아요 막. 네. 근데 그 상황을 거의 뭐 더맨더머들을 하고 같이 싸워야 될 텐데 뭐 그런 게 우리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시체말로 꿀잼 이렇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한덕수 씨의 권투를 기원합니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사저로 옮기면서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관저 정치에 의해서 이제 사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그 누구보다 반발한 사람이 다름 아닌 홍준표도 전 시장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자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데 네. 내부적으로 지금 분열이 큰 것 같습니다. 국힘 내부에서 이제 선거를 치러보고 소위 나름대로 정치 전략을 짜본 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걱정하죠. 윤석열이라는 존재 자체가 국힘의 선거나 향후 진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악재다라고 네. 하는 거를 정신 멀쩡히 바뀐 사람 같으면 그걸 알죠. 그런데 윤은 어차피 그 별도로 떨어져 있는 가상세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이제 그런 어떤 청을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어떻게든 대선에 개입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두고 국힘이랑 저 수구 진영에는 부담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나서가지고 팔딱팔딱 뛰잖아요. 좀 조용히 좀 있으라고. 예. 그게 다 모든 거를 지금 웅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윤 전 대통령이 그 관저를 떠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 500만 원, 네. 그리고 욕조 2천만 원을 설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캣타워는 지금 고향의 놀이시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500만 원짜리 샀다는데, 이걸 만약 사저로 옮겼다면 횡령죄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당연히 지난번 횡령이죠. 그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배 의원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거 횡령죄 아니냐 막 따졌어요. 예. 네. 횡령죄 맞은 거죠? 가장? 그럼요. 네. 횡령이고 그게 지금 500만 원짜리 캣타워에 2천만 원짜리 욕조 이거 찾는 게 지금 국민운동이 됐던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풀리기를 해서 이걸 따로 빼먹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거라면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도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사소한 것까지도 그런 의혹이 제기될 만큼 그게 부풀려져 있는데, 다른 건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크게 해먹을 것도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예를 들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나 양평 고속도로 휘어지게 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엄청 규모가 큰 건데, 지금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까지도 알뜰하게 지금 빼먹으려고 손을 댔을 것 같다는 의혹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참 나쁜 사람들이고. 밝혀져야죠. 그게 그냥 단순히 누가 그냥 내가 보니까 그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21g이라는 공사업체에서 제출한 네. 견적서에 단가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수사해야 될 일입니다. 자, 또 윤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그 사적 만찬을 즐겼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저에 네. 그 요리사들이 들어간 그 사진까지 나오던데 역시 그 김영배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거 국가 예산으로 사용했다면 횡령 아니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그 전 대표 부인 그 김혜경 씨는 10만 원 버터 네. 유용 때문에 말 그대로 검찰이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적 만찬도 수사하라라고 했더니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 다음 절차를 논의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누구는 기소하고 기소하지 않고 이것 말 그대로 선택적 기소가 아니냐라는 그 비판이 적지 않은데. 그게 뭐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네. 박성재는 또 내란 일당의 일원이고 그 안가회동에도 참여하고 휴대폰 없애고 뭐 이런 짓을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람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거나 뭐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늘 하던 식이고 근데
그들이 그거를 과연 그렇게 계속 뭐 뭉개고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지금 뭐 다음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2달도 남지 않았고, 예. 또 기존의 어떤 검찰의 장난질이나 꼼수가 먹힐 수 있는 기간도 2달이 남지 않았고, 결국은 다 국민의 힘으로 또 법률에 의해서 출범하는 특검 등의 여러 수사기관이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처벌받는 거는 또 감수하라, 그 정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 경찰이 윤 대통령 그 퇴거 5일 만에 그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을 지금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CCTV도 대상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게 지금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느냐 같습니다. 그 전에 그 5차례에 걸쳐서 그 비화폰 서버에 실패했는데, 이번에 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 예. 그 추가로 혐의가 좀 드러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데. 예, 뭐 늦기야 늦었죠. 예. 근데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 당연히 그 흔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순차적으로 밀려서 다 지워지는 거 아니냐,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밀려서 지워지더라도 그게 로그 파일 같은 걸 통해서 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예. 그리고 김성훈이가 거기 있으면서 그거를 인멸하려는 지시나 시도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예. 그 담당하는 분들이 끝까지 버텼다는 거잖아요. 지금. 연판장을 썼다고. 네, 연판장까지 돌려가면서까지도 버티고, 그 전에 지시도 거부하면서 그 근거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어 놓고 한 거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부분이 보존돼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 내란 일당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가 반드시 확인돼야 된다. 이것들이 지금 한 거 보면은 그 용산 대통령실 근무자들이 휴대전화를 다 바꿨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랬을까? 그 휴대전화를 왜 바꿔야만 했을까? 그 다음에 비화폰은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편법적으로 운용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꼭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휴대폰을 바꾸면 아무래도 기존 그 자기 기록을 다 이렇게 삭제하는 거니까 예.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뭐 그런 걸로 봐야겠죠. 뭐 쉽게.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혼자서 생각해도 그게 문제인데 조직적으로 지금 한 것 같거든요. 날짜나 그 행태들을 볼 때. 그러니까 그 용산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거기서 하는 일이 그렇게 증거인멸이나 하고 맨날 그런 거 지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일체 다 없애려고 하고, 왜냐면 내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그 가담한 자로부터 뭔가 지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불안하기 때문에 다 없애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자들이 얼마나 나쁜 집단이고 얼마나 조직적인 범죄 집단인가, 이거를 더 확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이재명 전 대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이재명 전 대표가 그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그래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확실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예. 분명히 그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다른 거죠, 의원님? 그럼요. 예. 뭐 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 정파를 상대로 해서 벌이는 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정치 무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게 내란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방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나라는 반역 세력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용납하는 국가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세계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뿌리를 뽑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거를 가지고 물론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그 국힘을 중심으로 한 수구 집단들은 이제 그 정치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 그런데 자기들이 천명한 바대로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의결하고자 할 때 국힘의 지도부가 얘기했던 게, 이거는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국힘 전체를 지금 그 파괴하는 어떤 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자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더라도 이자들도 지금 이게 그 범법을 저질렀다라는 건 알고 있고, 그거를 지금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봐달라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유시민 작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봐주면, 볼리비아를 언급하면서 수시로 이제 했다는데.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내란 저지르고 쿠데타를 해도
나중에 보니까 멀쩡하더라 이런 식으로 되면 네. 아니 다음 사람이 겁을 먹겠어요? 나라도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위해서라도 그 역사의 교훈으로 확실하게 남겨야 되고 이 민주 헌정 질서의 그 기록 속에 명확하게 새겨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저도 그걸 보면서 그 볼리비아가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은 어제 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유시민 작가가 아주 그냥 이제 그 책 준비하시면서 남미를 그 여행을 갔다 오셨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현지에서 상황을 보니까 이제 더 끔찍하고 황당하셨나 보더라고요. 1년에 한 번꼴로 쿠데타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나라도 아니지. 근데 이번에 이걸 그냥 넘어가면 네. 우리가 그꼴 난다. 그꼴 난다. 지금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죄할 건 단죄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단죄와 정치적 보복은 다르다. 그러니까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윤석열이가 보여줬던 딱 그런 거죠. 무슨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초밥이 얼마짜리네, 햄버거가 얼마짜리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정행위 가운데서 어디 이상한 사람 하나를 잡아서 협박해가지고 네가 이쪽으로 얘기 만들어서 불면 이거는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왔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 온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시민들이 다 본 그 내란 상황을 어떻게 그냥 그걸 처벌 안 하고 넘어가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법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조만간 그 미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예. 그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미국에 갈 시기냐, 왜 이 시기에 미국에 가느냐고 좀 비판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도망이나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무슨 미국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옛날에 뭐 대선 출마할 생각 있냐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안 나간다는 말 안 했잖아요. 뭐 가족들이 좋아했다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또 이제 그 체질적으로 또 미국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네. 미국 국채를 보유한 사람이니까 또 현장 가가지고 또 시장 확인도 할 필요가 있나 보지. 국채. 이 사람이 근데 조금이라도 어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뭐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직접 확인은 못 했는데 휴대전화 안 없앴다고 거짓말했다가 그 없앴다는 게 또 확인되고 그랬더만요. 예, 법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자기 처벌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한덕수 최상목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고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의 어떤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처벌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을 교체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가 네. 법사위에서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증거를 내미니까 이제 당황을 하던데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거 자체만으로 이제 처벌하기는 네. 쉽지 않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이자의 그 행각, 왜 그런 태도를 취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규명되고 확인이 돼야 되겠죠. 최상목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억울하고 올바른 공직자잖아요. 자기 말대로라면은, 그때 뭐 갔더니 국무회의 같지도 않은 곳에서 뭐 계엄을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뛰쳐나왔고, 쪽지를 준 것도 보지도 않았고, 뭐, 그러고서 바로 거기서 그만두려고 했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언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몇 달 됐어요. 그만두겠다고 한 사람이. 그러고서 이제 미국까지 간대. 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그 국록을 먹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관료라고 믿고 있었다는 게 그냥 너무 한스러운 일이죠. 빨리 수사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네. 자, 4월 18일에 퇴임하는 문영배 그 재판관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그 좀 관심이 뜨거운데, 예. 자, 그 문영배 재판관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이제 그 이익을 취하는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고 또 이야기까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문영배 재판관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박지원 의원이 뭘 먹고 사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영배 재판관. 뭐 연금이 많이 나올 거고요. 네, 물론 그러겠죠. 학계 되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학교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익변론 활동을 하는 분도 있었고 한데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퇴임한 김선수 대법관도 지금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어디 저기 사법행정연구원인가 거기에 지금 교수로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소위 진보적 입장을 가진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을 마치고 나서 보이는 행보와
수구 진영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또 그런 세력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보이는 행보를 비교해 보셔도 대체 우리나라를 어떤 세력이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은 좀 많이 규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 것 같고, 이 문영배 재판관 때문에 이제 또 어른 김장하 선생 신드롬이 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다시 극장에서 영화가 재개봉되고, OTT에서 다큐멘터리가 역주행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화제가 돼서 보도가 되던데, 그게 그만큼 한국 사회가 얼마나 올바른 삶에 목말라 있고,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한 헌신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여기고,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지금 부족한가, 결핍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장하 선생이 보였던 그 모습, 세상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안락이나 부를 추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자 했던 삶, 이런 것들이 주는 울림이 있고, 또 이 시대에 진정 존경받아야 마땅한 어른들이 찾기가 어려워졌다. 이게 노욕과 노출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김종인 씨 같은 분들, 또 이제 이 한덕수 씨 같은 분들도 그냥 보니까 나와서 그냥 보니까 나이 좀 든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나이로 77살이에요, 한덕수 씨가. 예. 근데 지금 또 대통령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임기 5년인데.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지켜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진짜 어른의 모습, 그리고 진짜 존경받아야 될 공직자의 모습, 또 믿고 의지해야 할 만한 공직자가 얼마나 드물었는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문영배 재판관 말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게, 전관예우는 있다라고 예.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예. 그렇게 팩트를 말할 수 있는 용기. 맞아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 출신들, 검찰 출신들은 그런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법원 출신들이 정관예우나 정관특혜가 언급될 때마다 팔짝팔짝 뛰거든요. 예. 아니 판사가 그런 거에 영향받아가지고 재판하면 그게 판사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정관특혜와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관특혜의 규정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우리가 무슨 누가 선배가 부탁한다고 그래가지고 결론을 바꾸고 주문대로 응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런 일이 전혀 없지도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해봤지만, 예를 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인생이 담긴 일이니까. 근데 정관특혜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필요도 없는 일을 자꾸 받아주는 거. 그러니까 피고 대리인이 되게 되면은 이게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의 경우에 시간을 끌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꾸 기일을 연장시키고 필요 없는 증인들을 받아주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결론적으로 피고가 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관예우가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받아두는 것 자체가 특혜고 예우인 거죠.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쪽 변호사는 저렇게 해가지고 날짜도 다 미루고 증인도 다 채택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저게 자연스럽고 공정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게 법원이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판사들의 자기 성찰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딱 내보에 있는 사례죠. 그러니까 이제 문영배 재판관 같이 뭔가 자신의 공적 책무나 자신의 역할이나 위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자각하고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과, 그냥 앞으로의,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안락하고 안정된 삶,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남들보다 훨씬 더 쉽게 돈을 버는 삶,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정관예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겠어요? 나중에 나가서 자기가 이 정도 일은 해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인하는 걸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점이 드러난 거죠. 아무쪼록 문영배 재판관의 정관예우는 있다라는 말이 다른 판사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